아빠, 엄마 좀 빨리 데려가요. 우리 시어머니 오신다니까요. 치매 노인네가 거실에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나 진짜 이혼당할 수도 있어요. 제발, 지금 당장요. 지금 당장 빨리 와주세요. 미치겠어요. 아빠, 엄마 좀 빨리 데려가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목소리는 다급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귀찮다는 듯이 마치 택배기사에게 빨리 가져가라고 재촉하듯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낳고 제가 키우고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 목소리가 정말 내 딸의 목소리인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30년 넘게 쌓아온 기억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처음 학교에 들어가던 날, 처음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오던 그 작은 아이가 지금 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 오신다니까요. 두 번째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아이한테 나는 부모가 아니구나. 그냥 처리해야 할 문제구나.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치워야 할 거추장스러운 무언가구나. 치매 노인네가 거실에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세 번째 말이 나왔습니다. 치매 노인네.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딸의 엄마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올 때마다 가슴을 내어주던 그 사람. 이 아이가 열이 나면 밤새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던 그 사람. 이 아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눈물을 쏟으면서도 환하게 웃어주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딸의 입에서 치매 노인네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이혼당할 수도 있어요. 제발 지금 당장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봄비치고는 너무 세게 마치 하늘이 뭔가를 쏟아내듯이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부모라는 게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모진 말을 해도 그 말이 가슴을 찢어놓아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도 내가 뭘 잘못 가르친 건 아닐까 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자식이 등을 돌려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며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자식은 내 일부이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우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나눠준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의 숙명입니다. 좋은 말을 들어도 자식, 모진 말을 들어도 자식, 기쁠 때도 자식, 슬플 때도 자식. 부모의 감정은 언제나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어딘가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겁고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한 감정,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딸의 집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날씨를 기억합니다. 4월이었는데 봄이라고 하기엔 차가웠습니다. 비가 세상을 다 씻어내려는 것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가로수들은 그 비를 맞으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면서 나도 저 나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뿌리는 깊이 박혀 있는데 가지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무. 부모라는 뿌리는 있는데 자식이라는 가지가 제멋대로 흔들리는 나무. 저는 결국 우산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갑고 세고 거침없이 딸의 집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무슨 말을 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딸의 얼굴을 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딸의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무거운 것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나쁜 예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저는 배를 눌렀습니다.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바로 시선을 걷었습니다. 왔어요? 빨리 들어와요. 반갑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비 맞았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들어와요. 마치 배달부를 맞이하듯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한테 나는 아버지가 아니구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원래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있어야 합니다. 음식 냄새, 웃음소리,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그런데 그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냉랭한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온기를 다 빼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 아내는 작은 방 구석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방 한쪽 구석에 의자 하나를 놓고
그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거기 앉으라고 정해준 것처럼, 마치 자신이 그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듯이, 이런 곳에 있게 해서 미안하다는 듯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하다는 듯이. 그 모습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도, 치매가 와서 많은 것들이 흐릿해진 상황에서도 딸에게 짐이 될까봐 끝까지 눈치를 보고 있는 그 모습, 작은 방 구석에 혼자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존재가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 모습, 그게 부모입니다. 자식이 상처를 줘도 자식을 걱정하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이 냉대해도 자식에게 미안해하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이 내쫓아도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발걸음을 조심하는 게 부모입니다. 저는 그날 오랫동안 아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고 주름진 그 손을. 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언제 나가는지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구나.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이건 선을 넘은 것이구나. 사람에게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었을 때 관계는 이미 다른 무언가로 변해버립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무언가로. 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하는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치매가 많은 것을 지워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있었던 일만큼은 아내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지기를 바랐습니다. 차라리 기억하지 못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3살의 건설 현장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뚱이 하나,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막연한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첫날 현장 소장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오래도록 고생을 샀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일했습니다. 눈 오는 날에도 일했습니다. 몸살이 나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쉬는 날 없이 명절에도 밤만 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겨울이면 손등이 터서 피가 났습니다. 허리는 40대 초반부터 이미 60대 같았습니다. 무릎도 일찍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내 딸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자. 딸이 태어나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산부인과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나와서 딸입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였으니까요. 평생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그리고 저는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이 유치원에 다닐 때 남들이 다 보내는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다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받은 월급을 쪼개고 쪼개서 딸이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영어 학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중학교에 가서 과외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아내는 그 시절 내내 자기 몸에 뭔가를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옷 한 벌 사는 걸 아까워했습니다. 미용실 가는 것도 아까워해서 오래도록 동네 미용실에서 가장 싼 커트만 했습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딸 먹고 싶다는 것은 다 사줬습니다. 주말에 딸이 엄마 저기 가고 싶어라고 하면 아내는 그 전날 밤에 조용히 저한테 와서 우리 딸이 저기 가고 싶다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마치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도 미안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둘이서 딸 하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딸이 대학교에 붙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였습니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딸한테 돈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적금을 깨기도 했고 동생한테 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항상 여유 있는 척 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대학 다닌다는 말을 딸한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짐처럼 느껴질까봐, 딸이 그 무게를 지고 살까봐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쉬운 것처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딸이 취직을 했을 때도 기뻤습니다. 그 회사에서 남편감을 만났을 때도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사위감이 번듯한 회사에 다닌다고 했을 때 저는 아내한테 우리 딸
잘 됐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사위 측에서 집을 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 시점에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걸 쓰면 딸 결혼은 해줄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 노후가 걱정됐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인데 해줘야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강남 쪽에 전셋집을 얻어줬습니다. 제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결혼식 날 딸이 예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홀에서 걸어오는 딸을 보면서 저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참았습니다. 아버지니까 꿋꿋하게 있어야 하니까. 하지만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갈 때 그 짧은 길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아이를 사위한테 넘겨주던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는 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게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내 짐을 잘 내려놓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저 아이는 행복하게 살겠구나. 이제 저 사람이 저 아이를 지켜주겠구나. 그 믿음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터 딸의 전화 횟수가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딸이 명절에 오지 않은 적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 가야 한다니까 이해했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딸이 우리 집에 오는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내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걸 자꾸 잊어버린다든지 방금 한 말을 또 한다든지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딸한테 알렸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딸은 전화 너머로 아 그래요? 알겠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였습니다. 저는 딸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 말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마치 제가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마치 자기는 관계없는 일인 것처럼.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식이 바쁘겠지. 자기 살림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이 변해가는 건 그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어쩌다 딸네 집에 가면 딸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차 한 잔 내오는 것도 귀찮아했습니다. 밥을 먹고 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딸의 태도에 상처받으면서도 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만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많이 바쁜가 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다.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우리가 더 힘들어지면 그때는 나서겠지. 자식이 그렇지 않겠느냐고. 피를 나눈 사이인데. 그 믿음이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한참 후에 딸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희 집에서 잠깐 돌봐드릴게요. 아버지 좀 쉬세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밤낮으로 아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딸이 나서준다니 저는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부모를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딸네 집에 보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금방 끊었습니다. 아내 상태를 물어봐도 그냥 그래요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났을 때 그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좀 빨리 데려가요.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침부터 이미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빗소리가 워낙 세서 옆사람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비를 맞으며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멍하게 있으려고 했습니다. 딸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자꾸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7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얼굴을 봤습니다. 반가움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냥 일이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문을 열면서 뒤로 물러서며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람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건들은 다 있었습니다. 소파도 있고 TV도 있고 식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기가 없었습니다. 냉기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가구만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저는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없었습니다. 식탁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방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방 안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아내는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그 작은 방에, 불도 환하게 켜져 있지 않은 그 방에 혼자 조용히. 저는 천천히 그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체념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인 사람처럼, 마치 자기가 여기 있는 게 옳은 일인 것처럼.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숙임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이런 상황이 되어서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걸 보여줘서 미안해. 저는 그 방에서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내가 더 일찍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순진하게 믿고 있었다고, 내가 더 일찍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하지만 아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딸이 거실에서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빨리 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짐을 챙겼습니다. 아내의 짐은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그 가방 안에 아내의 옷 몇 벌과 약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들고 아내의 팔을 잡고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갈 때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잘 가라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미안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왜 미안해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펼쳤습니다. 아내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제 한쪽 어깨는 비를 맞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길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제 팔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예전보다 힘이 없어진 그 손이 그래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건가? 내가 너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준 건가?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건가? 자식한테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정작 자식이 감사함을 배울 기회를 빼앗은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표정은 아까보다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 쪽으로 버스가 달리는 동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해하려고 했고, 딸의 행동 하나하나를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때로는 끝을 말해야 합니다. 그게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딸을 불러야겠다고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혼자서 많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정리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정리했습니다. 서류들을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법무사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나서, 슬퍼서, 억울해서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평생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설계 없이 짓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정하게
차분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법무사에서는 증여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민법에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또는 수중자 받은 사람과 증여자에게 심각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법무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꼼꼼하게 빠뜨리는 것 없이 그 일주일 동안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내를 데려간 뒤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잘 집에 도착했냐는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없었습니다. 마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신경 끄겠다는 것처럼 저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확실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느낌.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옳다는 확신.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올 수 있어? 딸은 잠깐 망설이다가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뭔가 긴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은 했겠지요. 하지만 완전히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토요일 아침 딸이 사위와 함께 왔습니다. 사위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불편한데 내색하지 않으려는 표정. 저는 두 사람을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재산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뭔가를 해주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 웃음은 기대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딸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 있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빠르게 읽더니 사위한테 넘겼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증여 취소 소송 서류였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넣어줬던 돈, 그 증여를 취소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이미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절연 선언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딸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향후 상속이나 재산에 관한 어떠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이 있는 서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이런 걸? 설마 진짜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품어온 존재에게 그 말을 하는데 목구멍에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왔습니다. 떨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내가 버린 건 엄마가 아니라 내 자리다. 그 순간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랬다고. 사위도 옆에서 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프지 않았냐고요? 아팠습니다. 자식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이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잃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라는 걸. 만약 그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이 증여 취소가 아니라 추가재산 증여 서류였다면 딸은 저렇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겁니다. 웃으면서 받아들었을 겁니다.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라.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딸은 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사위도 뭔가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딸이 간 것입니다.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상하게도 저는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30년 넘게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그 슬픔 뒤에 오는 어떤 후련함 같은 것, 해야 할 말을 했다는 것, 해야 할 결정을 내렸다는 것,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상한 평온함 같은 것.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그 이후로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은 법무사가 잘 처리해줬습니다. 딸 측에서도 결국 법적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아내를 그런 방식으로 방치했다는 것, 그것이 법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됐습니다. 몇 달 뒤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결정을 하나 더 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래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자라온 곳이었고 아내와 수십 년을 함께한 곳이었습니다. 추억이 없다면 거짓말이지요. 구석구석 기억이 배어 있었습니다. 딸이 처음 걷던 거실 바닥, 아내가 매일 밥을 지어내던 주방, 제가 퇴근하고 나면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던 소파. 하지만 그 추억들이 이제는 저를 잡아놓는 무게가 됐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조용한 곳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 산이 보이고 조용하고 공기가 맑은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기 좋은 곳, 치매가 있는 사람에게는 조용하고 익숙한 환경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극이 많으면 증상이 악화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집을 짓는 동안 저는 자주 공사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현장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콘크리트 냄새가, 철근 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감리 오신 겁니까? 저도 웃었습니다. 집이 완성됐을 때 저는 아내 손을 잡고 처음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문, 작은 마당,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심을 수 있는 화단. 아내가 마당을 보더니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말수가 많이 줄었던 아내가 그 한마디를 했을 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결정을 했습니다. 남은 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단체에. 왜냐고요?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겪었습니다. 치매를 가진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몸이 힘들기도 하지만 마음이 더 힘듭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의 그 느낌. 어제는 알아봤는데 오늘은 모를 때의 그 혼란, 그 힘든 시간들을 혼자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 돈이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돈을 기부하고 나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돈이 딸에게 갔더라면 저는 지금 이 평온함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고 나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내와 함께 그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 손을 잡고 마당을 산책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꽃에 물을 줍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조금 더 걷습니다. 마을 앞 작은 냇가까지 가기도 합니다. 아내는 그 냇가를 좋아합니다. 물소리를 좋아합니다. 치매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이 어렵습니다. 아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참 힘듭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 누구세요? 라고 할 때 그 물음에 대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저는 아내 손을 잡습니다. 나야, 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한참을 보다가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딸을 완전히 잘라내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게 진짜 맞는 일이었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완전히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딸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딸이 어릴 때 모습이 생각날 때 가슴 한켠이 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결정을 되돌리고 싶냐고 묻는다면 아니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처음으로 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저는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딸을 위해 일하고 딸을 위해 돈을 모으고 딸이 잘 되기를 바라며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삽니다. 아내를 위해 삽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냇가를 걷는 것, 마당에 핀 꽃을 같이 보는 것, 저녁에 함께 밥을 먹는 것. 아주 작고 소박한 것들이지만 그 안에 진짜 삶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핏줄은 끊을 수 없다고. 맞는 말입니다. 피는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라는 걸. 피가 이어져 있어도 마음이 끊어지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일방적으로 줘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대할 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길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됩니다. 저와 아내는 지금도 그런 가족입니다. 비록 아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비록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 둘은 서로의 옆에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내 손을 잡고 마당을 걷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꽃이 흔들립니다. 아내가 그 꽃을 바라봅니다. 그 표정이 오늘따라 맞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생각합니다. 잘 살고 있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고 있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쏟고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도 당신의 의무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 곁에 있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너무 많이 참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도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